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여성이 동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동철의 손을 잡고 있었죠.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당신을 드디어. 그녀는 동철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동철이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여성의 뺨을 투며 눈물을 닦아주었죠. 내가 너를 얼마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여성을 바라보기만 했죠. 순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금지된 사랑의 재회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이 동철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비볐습니다.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매일 밤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다고. 저게 대체 언제부터?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여성이 동철을 안았습니다. 동철도 힘겹게 팔을 들어 그녀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여성의 흐느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철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죠. 나도야. 나도 똑같아.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순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하루도 잊지 못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젊은 여자를. 그때 여성이 동철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전부예요.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대체 언제부터? 동철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순이에게는 불륜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순이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의 옆 탁자에 놓인 사진 속에서 동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은 작년 봄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유자차라도 가져다 줄까?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면회 시간은 오후 8시까지였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동철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순이는 항상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런 원칙들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보온병에 유자차를 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요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40년 전 동철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순이는 요양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죠.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1, 2, 3, 4 정말 단순하네.
순이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간호사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죠. 동철의 병실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죠. 이 시간에 누가 동철을 찾아왔을까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여성이 동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동철의 손을 잡고 있었죠.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철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동철이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드디어 여성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철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동철이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여성의 뺨을 틔며 눈물을 닦아주었죠. 내가 너를 얼마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여성을 바라보기만 했죠. 순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금지된 사랑의 재회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이 동철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비볐습니다.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매일 밤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다고. 저게 대체 언제부터?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여성이 동철을 안았습니다. 동철도 힘겹게 팔을 들어 그녀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여성의 흐느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철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죠. 나도야. 나도 똑같아.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순이는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하루도 잊지 못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젊은 여자를. 순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동철 씨의 정신이 멀쩡했다니.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로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던 남편이 저 젊은 여자 앞에서는 너무나 또렷해 보였으니까요. 그때 여성이 동철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겠어.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동철의 대답에 여성이 흐느꼈습니다. 저도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이제야 찾았어요.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두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만났다는 거지? 그것도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동철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순이에게는 불륜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잠시 후 동철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했던 그의 시선이 다시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죠. 마치 짧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는 다시 치매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안 돼. 다시. 제발 저를 봐주세요. 여성이 다급하게 동철의 얼굴을 잡았지만 동철은 이미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 여자가 동철의 돈을 노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순이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죠.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이는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본 장면을 계속 떠올렸죠. 아침이 되자마자 아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 상민아, 너희 아버지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요양원에 갔었는데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요? 내가 똑똑히 봤어. 그 여자가 아버지를 안고 있었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는 지금 치매로 자기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데. 상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이는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너는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내일 가볼게요. 전화를 끊은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죠. 내가 직접 증명해야겠어. 순이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을 관찰할 때 쓰던 수첩이었죠. 30년 동안 학생들의 거짓말을 다 잡아냈던 내가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순이는 수첩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죠. 그 여자의 얼굴,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최인영.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순이는 그 이름을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동철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순이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었죠. 최은영, 당신이 누구든 간에 내 남편에게서 손을 떼게 만들겠어. 순이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질투와 분노였죠.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동철아, 당신은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죠. 순이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죠. 동철이 그 젊은 여자를 안고 있던 모습, 서로 속삭이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내가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니. 순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은영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죠. 교사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여자의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동철과의 접촉 패턴을 분석하기로 했죠. 다음 날 오후 순이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순희 선생님 아니세요? 순이가 고개를 들자 통통한 체구의 여성이 반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었죠.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으로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어머, 말순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희 남편도 여기 입원해 있어요. 파킨슨병이 심해져서.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이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죠. 두 사람은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말순이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순이는 일주일 전 목격한 장면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말을 마치자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최은영 말씀이시죠? 아시는 분이에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고 예쁜 요양보호사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순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그 친구, 다른 환자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박동철 어르신만 특별히 챙기더라고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간 근무를 자꾸 자원한대요. 보통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을 싫어하는데 말순의 말에 순이는 확신했습니다. 최은영이 의도적으로 동철을 노리고 있다고. 말순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봤어요. 함께 진실을 밝혀봐요. 두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말순이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보를 캐고 순이는 최은영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죠. 며칠 후 순이는 요양원 3층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최은영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의 방은 빠르게 지나가고 동철의 방에서만 오래 머물렀죠. 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여자 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때 최은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순이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최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의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무언가를 넣었죠. 순이는 최은영이 다른 병실로 들어간 틈을 타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죠. 서랍을 열자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철이었죠. 대학생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동철의 개인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생년월일, 고향, 대학 전공,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이건 스토킹 수준이잖아. 순이는 더 넘겨봤습니다. 그때 한 페이지에서 멈췄죠. 거기에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만년필로 쓰고 싶었던 편지 한 통. 40년 그리움이 종이 위에 번집니다. 순이는 국어교사의 본능으로 시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40년.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시의 정서가 달랐죠.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은영이 서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이가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최은영의 눈가가 붉어졌죠. 돌려주세요. 먼저 설명하세요. 왜 우리 남편 정보를 이렇게 모아놨죠? 최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제가. 그때 말순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순이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은영 씨 인사 기록을 봤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말순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박동철 어르신만 지명해서 담당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순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순이는 최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죠. 이 여자 대체 누구야?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장에 또 다른 시가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아버지. 그 두 글자가 목구멍에 걸려 있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녀는 최은영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죠. 당신. 설마. 최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네. 저는 박동철 씨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순이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은영이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순이는 집에서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국어교사로서 배운 모든 분석력을 동원했죠. 시에 담긴 정서, 사용된 어휘, 행간의 의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동철 씨의 딸.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동철은 언제 누구와? 순이는 1980년대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학생회 사진이었습니다. 동철 옆에 예쁜 여학생이 서 있었죠. 순이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정미숙. 동철이 사귀던 여자였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그때.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낡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983년 봄 대학 축제 사진이었죠. 동철이 정미숙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순이는 사진 속 두 사람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동철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미숙의 미소는 순수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왜?
지금 요양원에 와주세요. 그 최은영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찾아요.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죠. 요양원 상담실에는 최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상민도 옆에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일어서려 했지만 순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은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제 출생증명서예요. 순이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1985년 12월 15일생 어머니 정미숙,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죠. 그래서요? 은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박동철이라고. 순이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상민이 놀라서 어머니를 봤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잠깐만, 상민아. 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영을 똑바로 바라봤죠. 증거가 있어요? 은영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들이었죠.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께 쓴 편지예요.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대요. 순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미숙의 글씨가 분명했죠. 동철 씨,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당신을 닮아 눈이 참 예뻐요. 순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지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났죠.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죠.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제가 대학 갈 때는 새벽 시장에서 일까지 하셨어요. 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지금 나타난 거죠?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임종 직전에야 말씀하셨죠. 순이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된 거예요. 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부모님이니까요. 은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 저를 알아보셨어요. 내 딸이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놀라서 은영을 봤습니다. 그이가 당신을 알아봤다고요? 네. 잠깐이었지만 정말 저를 딸로 알아보셨어요. 순이는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동철이 은영을 안고 있던 모습. 그게 불륜이 아니라 부녀의 상봉이었다니. 상민이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 가족한테 먼저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순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도 있나요? 은영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붉어졌죠. 네. 맞아요. 상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아요. 월세도 밀렸고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더 컸어요. 순이는 은영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정미숙 씨는 왜 우리 남편을 동철 씨를 찾지 않았죠? 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대요. 그리고 동철 씨가 다른 분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정미숙은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동철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은영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 한 구석에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DNA 검사를 하죠.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네요. 상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은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의 복잡한 마음이 한숨 가득 묻어났습니다. 늘 평탄했던 인생이었는데 설마 하니 이제 와서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죠. 우선 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은영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은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순이의 심란한 마음이 은영을 바라보는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순이는 동철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미숙이 아이를 낳았다는 걸. 하지만 치매에 걸린 동철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다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사진들을 봤죠. 1983년 가을, 동철과 정미숙이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순이는 기억했습니다. 동철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냈었죠. 미숙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학생운동을 함께 한다는 것도 못마땅해 했죠. 그때 미숙이 임신한 걸 알았다면 순이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1984년 봄이었습니다. 동철과 순이의 첫 만남이었죠.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동철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숙과 헤어진 상처 때문이었구나. 순이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철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최은영이 박동철 어르신 딸이래요.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죠. 그런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말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의 사랑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은영이었죠. 동철 씨, 당신은 정말 미숙을 잊었었나요? 아니면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99.9% 일치. 종이 위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최은영은 동철의 딸이 맞았죠. 순이는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완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결과 보셨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죠. 봤어요. 내일 요양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요양원 정원에는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이, 상민, 은영,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동철이었죠. 동철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입가에 미소가 번지긴 했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영이 동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와 상민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죠. 아버지, 저 은영이에요. 정미숙의 딸이에요. 동철의 눈빛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동철이 떨리는 손을 들어 은영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또렷해졌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 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죠. 아버지, 은영이 동철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38년 만에 진짜 상봉이었죠. 상민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세요? 동철이 아들을 봤습니다. 눈에 혼란이 가득했죠. 상민아. 이게 무슨... 그때 동철의 시선이 순이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순이야. 순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연민,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설명해 주세요. 다 듣고 싶어요. 동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흔들렸죠. 어찌 보면 흔한 이야기야.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 미숙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집안이 반대했어. 그래서 헤어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난 거야. 너를 사랑했어. 내가 나를 살렸어. 너를 만난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잠시 번쩍였던 동철의 눈이 차분히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워지지는 않더라. 상처가 깊었던 탓인지, 미련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그냥 그대로 남아버렸어. 너와 사는 내내 미숙이를 보내주려고 노력했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했죠. 정미숙 씨를.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찾아갔었어.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미련을 털어내고 싶었거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어서 얼굴을 보고 나면 뭐라도 결론이 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더라.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은영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숨으셨대요. 아버지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셨대요. 동철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눈이었죠. 너를 혼자 키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드셨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은 딸이 있어서. 창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철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순간 동철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은영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동철은 이미 다시 치매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잠깐의 각성 상태였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순이는 멍하니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가 꿈만 같았죠. 병실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죠. 일단 아버지 호적에 올려야지. 창민이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사실은 사실이니까. 은영 씨도 네 아버지 딸이고 우리 가족이야.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럴 자격이. 일어나요. 순이가 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문제도. 가족이니까 도와줄게요. 은영이 엉엉 울었습니다. 창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엄마 마음은 괜찮아요?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하기도 하구나. 그녀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왜 당신이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저녁 무렵 순이는 혼자 동철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동철은 잠들어 있었죠. 당신이 미숙 씨를 잊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순이는 동철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첫사랑은 잊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동철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영이를 우리 딸로 받아들일게요. 당신이 남긴 또 다른 인연이니까요. 문이 열리고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도 될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 침대 반대편에 앉았죠. 두 여자는 말없이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40년을 함께한 아내였고, 한 사람은 이제 막 만난 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동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은 똑같았으니까요. 달빛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듯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봤죠. 은영이 동철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풍경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창민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봤죠. 석 달 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성숙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참 성실하네. 창민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와서 아버지 돌보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순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철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가끔씩 은영을 알아보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은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이는 은영의 어깨를 토닥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동철은 여전히 혼자 식사하기 어려웠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가족인데. 그 말에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막막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 대기실에서 순이와 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순이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질투도 났죠.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영이를 보면서 깨달았단다. 너도 피해자라는 걸.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도, 은영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영이를 통해 그 일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아픔을 이제야 알 수 있게 된 거지. 의사가 나와서 동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가족의 보살핌 덕분에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게 어때? 은영이 놀라서 순이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매일 오가는 것도 힘들잖아. 그리고 그이도 내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아할 거야. 은영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가족인데 뭐가 이상해. 그날 저녁 상민도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은영이가 있으면 더 편안해 하시니까. 일주일 후 은영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많지 않았죠.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은영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은영은 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순이가 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죠. 자격 같은 건 없어.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두 여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내 딸이다. 동철이 남긴 선물이자 새로운 인연이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은영의 생일이었죠. 동철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행복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죠. 생일 축하해, 은영아. 순이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내는 게. 상민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웃어요. 네 사람이 케이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 사진 속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닌 용서와 이해로 만들어진 가족.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가족.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이었죠. 저녁 무렵 순이와 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정말 용서하신 건가요? 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인 거야. 인생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철이 정미숙을 사랑했던 것도, 너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운명이었나 봐. 은영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원망했었는데 아버지도 몰랐다는 걸 알고 나니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영 누나,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세요. 두 사람이 달려 나갔습니다. 동철이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가사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예요.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유행했던 노래였죠. 네 사람은 정원에 앉아 동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죠.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루가